35년 교사로 헌신한 그녀, 연금 250만 원의 충격적인 은퇴 스토리. 서론 은퇴, 꿈꿔왔던 자유의 시작일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를 꿈꾼다. 긴 세월 일터에서 땀 흘리며 쌓아온 시간들, 그리고 그 끝에 펼쳐질 여유로운 삶을 상상하며 버텨온 날들이 있다. 특히 교사라는 직업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고귀한 일이라지만 그만큼 에너지를 쏟아붓는 직업이기도 하다. 35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온 그녀, 김영희 가명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그녀는 매일 아침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을 마주하며 이게 내 사명이라 믿었고 은퇴 후에는 연금 250만 원으로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 달랐다. 연금 250만 원, 숫자만 보면 적지 않은 돈 같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을 꾸려가려니 부족함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퇴를 준비하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을 던져준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순간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우리가 지난 세월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간이다. 김영희 선생님처럼 헌신적으로 일해온 이들조차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힌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 글은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삶의 현실과 그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녀의 경험과 다른 이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자. 본문 은퇴 후 삶의 현실과 준비의 중요성. 1. 김영희 선생님의 은퇴 스토리 연금 250만 원의 민낯. 김영희 선생님은 3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에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늘 아이들이 내게 주는 에너지가 나를 살린다며 웃곤 했다. 퇴직을 앞두고 그녀는 연금 250만 원이면 충분히 검소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집은 이미 마련했고 자녀들도 독립했으니 남은 건 나와 남편의 소박한 노후뿐이야. 그녀는 은퇴 후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여유롭게 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은퇴 후 1년 그녀의 얼굴엔 미소보다 걱정이 더 많아졌다. 연금 250만 원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다. 건강보험료, 관리비, 식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특히 그녀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으면서 의료비는 큰 부담이 됐다. 연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려고 했는데 남는 돈이 없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게다가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도 커졌다. 교사로서 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던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고립감은 돈보다 더 큰 문제였다. 김영희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녀는 은퇴를 자유로만 상상했지만 정작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부족했다. 재정적 안정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걸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의 경험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나? 그리고 그 삶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2. 은퇴 준비 왜 중요한가?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 준비 여부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은 극과 극으로 갈린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빈곤층에 속한다.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공무원, 교사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이들조차 연금만으로는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다. 왜일까? 첫째, 물가 상승과 수명 연장 때문이다. 30년 전 250만 원은 꽤 큰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20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다. 김영희 선생님처럼 60세에 은퇴했다면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동안 연금만으로 버텨야 한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연금의 실질 가치는 점점 더 줄어든다. 둘째, 의료비와 돌발 지출이다. 나이 들수록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다. 김영희 선생님의 남편처럼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만성질환 치료비는 연금을 순식간에 녹인다. 대한민국 노인 의료비 지출은 평균적으로 매달 5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셋째,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공허함이다. 은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일상이 주는 규칙성이 사라지면서 많은 이들이 우울감을 느낀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노인의 비율은 약 20%에 달한다. 김영희 선생님도 아이들과 동료들이 있던 교실이 그리워요 라며 눈물을 훔쳤다. 이 모든 문제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리킨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 건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까지. 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은퇴는 꿈꿔왔던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고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3. 사례를 통해 배우는 은퇴 준비의 교훈.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김영희 선생님 외에 두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자.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은퇴를 준비했고 그 결과도 달랐다. 사례 1. 이정수 씨, 은퇴 전 투자로 재정적 안정 구축. 이정수 가명, 62세 씨는 30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한 퇴직자다. 그는 연금 280만 원을 받지만 김영희 선생님과 달리 은퇴 후 삶에 큰 걱정이 없다. 비결은 무엇일까? 이정수 씨는 40대부터 은퇴를 대비한 투자를 시작했다. 연금만으론 부족할 거란 걸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월급의 20%를 꾸준히 주식과 펀드에 투자했죠. 그는 고위험 투자는 피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주와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은퇴 후 그의 투자 자산은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이는 연금과 함께 생활비를 넉넉히 충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정수 씨는 은퇴 전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썼다. 그는 50대부터 정기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았고 운동을 생활화했다. 건강이 재산이더라고요. 병원비가 적게 드니까 돈 걱정이 덜해요. 그는 은퇴 후에도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취미로 사진 강의를 들으며 삶의 활력을 찾았다. 이정수 씨의 이야기는 재정, 건강, 사회적 준비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은퇴 후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례 2. 박미경 씨,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의 힘. 박미경 가명, 58세 씨는 25년간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했다. 그녀의 연금은 240만 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빠듯했다. 하지만 박미경 씨는 은퇴를 새로운 기회로 삼았다. 병원에서만 일하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은퇴 후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싶었죠. 그녀는 은퇴 전부터 관심 있던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했고 소규모 꽃집을 열었다. 초기 자본은 퇴직금 일부를 활용했고 월 15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다. 박미경 씨의 꽃집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 그녀는 꽃을 만지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라며 웃는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꽃꽂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그녀는 은퇴 전 재정 준비가 부족했지만 새로운 도전과 사회적 연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였다. 박미경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적과 열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사례 3. 최민호 씨, 준비 부족의 대가. 최민호 가명, 65세 씨는 35년간 택시기사로 일하며 연금 220만 원을 받는다. 그는 일만 열심히 하면 노후는 알아서 되겠지라며 은퇴 준비를 소홀히 했다. 퇴직금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쓰고 저축은 거의 없었다. 은퇴 후 그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물가 상승과 의료비로 인해 빠르게 한계에 부딪혔다. 치과 치료 한 번에 1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돈 걱정이 끊이질 않았어요. 최민호 씨는 재정적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도 겪었다. 택시기사로 일하며 쌓아온 동료들과의 관계는 은퇴 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그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라며 한숨을 쉬었다. 최민호 씨의 이야기는 은퇴 준비가 부족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4. 은퇴를 위한 실천적인 준비 방법. 김영희 선생님과 위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래는 재정, 건강, 사회적, 정신적 준비를 위한 실천 방안들이다. 1. 재정 준비 연금 이상의 안전망 구축. 저축과 투자 시작하기. 월급의 1020%를 저축하거나 투자에 할애하자. 주식, ETF, 연금보험 등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하되 전문가와 상담의 리스크를 관리하자. 부수입 창출 계획. 은퇴 후에도 소규모 사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박미경 씨처럼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출 관리. 은퇴 전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 보자. 예를 들어 연금 250만 원으로 생활하려면 월 지출을 200만 원 이내로 유지해야 여유가 생긴다. 이 건강 관리. 건강이 재산이다. 정기 검진과 운동. 40대부터 정기 건강 검진을 받고 걷기, 요가 등 지속 가능한 운동을 시작하자. 건강한 몸은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인다. 건강보험 활용. 민간 의료보험을 검토하고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자. 특히 만성질환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3. 사회적 준비. 관계는 삶의 버팀목. 커뮤니티 참여. 지역 봉사, 취미 모임, 동호회 등에 적극 참여하자. 은퇴 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 고립감을 줄일 수 있다. 가족과의 시간.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배우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기대를 공유하자. 4. 정신적 준비. 새로운 목적 찾기. 취미와 학습. 은퇴 전부터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자격증이나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자. 박미경 씨처럼 취미가 새로운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목표 설정.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작성하고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자. 예를 들어 매달 한 번 여행, 주 1회 봉사활동 등 구체적인 계획이 도움이 된다. 5. 은퇴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김영희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퇴의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연금 250만 원은 그녀가 꿈꿨던 자유로운 노후를 보장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 대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최근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우정을 쌓고 있다. 돈은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사람들과 함께하니 삶이 채워져요. 유버이츠가 배달을 책임지는 음식점이에요. 이정수 씨와 박미경 씨의 사례는 준비가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반면 최민호 씨의 이야기는 준비 부족의 대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김영희 선생님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준비만 잘한다면 이정수 씨처럼 안정적인 삶을, 박미경 씨처럼 새로운 열정을 찾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은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작은 저축, 새로운 취미, 건강관리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퇴를 빛나게 할 씨앗이다. 결론. 지금 시작하는 작은 준비가 미래를 바꾼다. 은퇴는 멀게만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른다. 김영희 선생님의 35년 교사 생활도 어느새 은퇴의 순간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은퇴 준비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이라는 걸 배웠다. 재정, 건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새로운 목적.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준비할 때 은퇴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매달 조금씩 저축을 늘리고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새로운 취미를 탐색해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꿈꾸는 은퇴 후 삶을 상상하며 한 발짝씩 나아가자. 김영희 선생님도 이정수 씨도 박미경 씨도 각자의 방식으로 그 길을 걷고 있다. 당신 3890자에 달하는 이 글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은퇴 스토리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지금 당신의 은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자. 아, 정말 은퇴가 코앞이거나 이미 은퇴를 하고 나면 내가 예상했던 노후 생활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연금이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라고 믿고 지냈는데 막상 퇴직하고 한 달 정도 지나 보니까 통장 잔액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경험.
생각보다 많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하게 퇴직 후 노후 생활을 꿈꾸긴 하지만 실제로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고 내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뀔지 제대로 시뮬레이션해보지 않으면 막상 그 순간이 닥쳤을 때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지금쯤 내가 준비한 연금이면 괜찮겠지. 추가 저축은 좀 있긴 한데 써도 괜찮을까? 하고 살짝 불안해하고 있다면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도 부모님 세대나 주변 어르신들을 봐도 정말 연금 하나만 믿었다가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져서 곤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가령 평소 월급으로는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던 지출이 퇴직 후에는 딱 월에 나오는 연금 액수만으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가족 간 긴급 자금 요청이 끼어들면 금방 통장이 바닥나는 거죠.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만 믿었다가 한 달 만에 통장이 텅텅 비었다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병원비에 모든 게 날아갔어요. 사례 60대 초반에 퇴직한 어씨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도 충실히 들었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모아뒀죠. 게다가 퇴직 후 자산은 적금과 펀드,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있으니까 월 20만 250만 원 선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다고 합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이 있고 모아둔 저축액이 있으니.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다가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비에 입원비, 각종 치료비와 재활치료까지 이어지면서 초기 치료비만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전이 되긴 하지만 고액 치료비는 만만치 않았죠. 어씨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당황하여 퇴직금 일부를 써서 그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양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전혀 없으니 연금만으론 기본 생활비도 빠듯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후엔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아니, 퇴직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날아갔지? 하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통찰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갑작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은 내가 건강했고 직장 건강보험 덕에 큰 부담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퇴직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특약이나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노후에는 의료비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기서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2.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오히려 곤란해졌어요. 사례 50대 후반에 퇴직한 B씨는 자녀가 아직 미혼이어서 결혼 자금을 조금 지원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본인도 자산이 좀 있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월 15만 200만 원 정도 쓰면서 살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봤죠. 그런데 막상 자녀가 아파트 전세 대출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면 부모님이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물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당초 예정보다 큰 목돈을 내주게 되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한두 번 가족을 돕다 보면 예상외로 나중을 위해 남겨둬야 할 돈이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B씨도 자녀에게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한 23년 뒤면 갚겠지 했는데 자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자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더랍니다. 결국 B씨는 노후 자금으로 준비했던 돈에서 계속 빼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연금만으로는 달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 거죠. 통찰 은퇴 후 삶에서 예상치 못한 큰 지출 중 하나가 가족 지원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자금, 집 마련 자금, 손주 돌봄 비용 등등 마음은 도와주고 싶어도 내 노후 생활의 안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해요. 연금 외에는 거의 버팀목이 없다면 가족을 도우려다 내가 오히려 도와달라 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퇴직하니까 지출 패턴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사례 C씨는 나는 일만 했으니 퇴직하면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면서 즐겁게 보내야지 라고 결심한 타입이었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야근에 휴가 반납까지 하면서 나중에 시간을 한꺼번에 쓰리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퇴직 기념이라며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친구들과 라운딩도 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전에는 거의 못 해봤던 것들을 퇴직 후 갑자기 몰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런데 월별로 꼼꼼히 가계부를 적어보지 않으니 얼마나 쓰는지를 모르고 아직 정기예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두 달이 지나고 나니 예적금을 깨게 되는 상황이 수시로 벌어졌어요. 결국 연금만으로는 나중에 기본 생활비도 위태롭게 느껴지는 수준이 된 거예요. 통찰 퇴직 후에는 나는 이제 자유로워졌으니 하고 싶었던 거 다 해야지 하고 지출 규모가 확 커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많아지니 각종 취미생활, 여행 등에 드는 돈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죠. 반면 들어오는 돈은 연금 외에는 거의 없으니까 결국 저축해둔 돈을 줄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비는 더욱 빠듯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지출 구조를 미리 점검하자. 은퇴 후의 삶은 이전 직장 생활과는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일정 부분 통근비나 식비가 덜 들기도 하고 반대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평소에 가볍게 소비하던 항목도 있을 텐데 퇴직 후에는 상황이 180도 달라져요. 그래서 미리 퇴직 후 한 달 예산안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한 달에 식비, 교통비, 문화생활비로 얼마를 쓸까? 병원비나 약값, 혹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보험료나 관리비는 얼마지? 하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한두 달 동안 실제로 이 가상의 예산을 그대로 따라 써보세요. 은퇴 전이라도 가능하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대략 은퇴 후에 매달 얼마나 필요한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 숫자를 연금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겠는데?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죠. 비상금의료 비가족 지원비를 따로 잡아두자. 은퇴 후에는 목돈 지출이 갑자기 필요해질 때가 많습니다. 아까 어시 사례처럼 건강상의 문제, 빚이처럼 가족 지원이 필요한 순간, 혹은 집이나 자동차 수리 등의 예상치 못한 지출 말이에요. 그래서 연금이나 퇴직금, 저축액을 분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내 일상생활비, 이건 혹시 모를 긴급 상황 대비 비용, 이건 가족 요청 시 대응 가능한 자금 같은 식으로 분리해 놓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긴급 상황 대비용 예산은 절대 쉽게 꺼내서 쓰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에게 규칙을 설정해 두는 겁니다. 가족이 도움을 요청해와도 내 노후 생활의 핵심 뼈대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만 도와줄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 규칙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해요. 퇴직 후에도 조금이라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찾기. 사실 연금만으로 버티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기대했던 연금 수령액이 실제 물가나 생활비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10년, 20년 전에 계산해뒀던 연금은 세월이 지나며 가치가 줄고 물가는 오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퇴직 후 내가 가볍게라도 일해서 부수입을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면 좋습니다. 요즘은 단시간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혹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얻을 수도 있고 SNS나 블로그로 수입을 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전업을 다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능한 선에서 적당히 시간과 체력을 들여 소득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야만 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조금 더 유연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와 수입 지출표 작성은 필수. 은퇴 전에도 가계부를 써본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가계부가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월 수입이 딱 정해져 있고 연금 혹은 그 외 소득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출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면 언제든 구멍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매일매일 쓰기 힘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지출 항목을 정리하고 이번 달 예산 대비 얼마나 오버됐는지를 확인하세요. 또 연 단위로 내가 1년간 얼마나 썼으며 그중 어디에 가장 많이 돈을 썼나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면 이건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지출이라 필요하지만 저건 사실 없어도 되는 지출이네 하는 항목이 보여요.
마무리하며 이렇듯 연금만 믿었는데 퇴직 후 한 달 만에 통장이 텅텅 됐다는 건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통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연금으로도 어느 정도 노후 대비가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살면서 매달 필요한 돈 자체가 훨씬 커졌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날 확률도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만 잘못한 걸까? 하고 자책하기보다는 미리 대비하고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직 은퇴 전이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축하고 연금을 보강할 방법을 찾고 적절한 의료보험이나 실손보험을 챙겨두는 게 좋겠죠. 또 은퇴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하고 지출 항목별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아가 추가적인 소득 창출 방안, 예를 들어 파트타임이나 재취업, 부업 등도 고민해 볼 수 있어요. 끝으로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은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돈과 연금은 결국 가족 전체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므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들과도 허심탄회하게 우리 집 재정 상황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의사결정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막연히 나중엔 부모님이 좀 도와주겠지라는 가족의 기대나 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지라는 과도한 희생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행복한 노후 생활이지 불안과 좌절감이 가득한 노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비록 퇴직한 지 한 달 만에 통장이 바닥났다는 소식이 당혹스럽긴 해도 그걸 계기로 새로운 재정 계획을 시작하는 것도 나쁜 일만은 아닐 겁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구조가 갖춰져 있는지, 부족하다면 어디서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절약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미리 알고 준비하기입니다. 의료비나 가족 지원금으로 갑자기 큰돈 나갈 수 있구나. 시간이 많아지니 나도 모르게 취미와 여가 활동에 더 많이 쓰게 되는구나. 연금만으론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그 틈새를 메워야겠구나. 이 사실들을 인정하는 순간 훨씬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꿈꿔왔던 노후와 조금이나마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물론 예기치 못한 일들은 늘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하는 사람과 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 크니까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한번 내 통장과 가계부를 살펴보고 내가 앞으로 적어도 몇 년은 어떠한 비용들이 발생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지출 가능 금액과 예비비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두는 거죠.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퇴직 후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답니다. 앞서 말한 사례들처럼 한 달 만에 통장이 텅 비었음을 깨닫고 나서 급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 노후를 설계하고 연금을 보충할 만한 소득이나 추가 자금 방안을 마련해 둔다면 퇴직 후에도 생각보다 풍족하고 여유 있는 일상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봅시다. 마음 한편에 계속 연금만 믿지 말자라는 문장을 새겨두면서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 생활을 누리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중요한 방법일 겁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연금에만 의지하고 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사전에 행동에 옮기는 게 현명하겠죠. 부디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여유 있게 살아가는 기반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소 씁쓸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흔히 은퇴라고 하면 한평생 일해온 보상으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닥쳐서 한때 직장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중 하나, 57세에 은퇴한 은행 지점장님이 어쩌다 캠핑카에서 지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은퇴할 것이고 그 시점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은퇴 계획, 재정 설계, 인간관계, 취미생활 모든 게
종합적으로 엮여서 내가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이분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은퇴를 대하는 태도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은행 지점장님, 왜 캠핑카에서 지내게 되었을까? 자, 먼저 간단한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분 편의상 김 지점장님이라고 부를게요. 57세가 되도록 은행업계에서만 일해온 분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은행원분들 많이 계시죠. 대부분은 대출, 예금, 고객 관리를 하다가 차곡차곡 승진해서 지점장까지 오기도 해요. 지점장에 오를 정도라면 직장 내에서 나름 인정받는 인재였을 거고 연봉도 꽤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희망퇴직을 선택하게 됐죠. 지금 은행권도 구조 조정이 활발하잖아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지점 수가 줄고 또 인력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퇴직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당장 지점이 통폐합된다거나 자리 이동이 너무 잦아진다거나 하는 등의 구조적 문제도 컸다고 해요. 그렇게 퇴직금 몇억 원을 손에 쥐고 앞으론 편안한 삶을 즐겨야겠다고 생각했죠. 내가 은퇴할 때쯤이면 내 집도 있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성장해서 독립했을 테니까 경제적으로 크게 걱정은 없겠지.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때 확신에 차 있던 노후 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캠핑카에서 지내면서 지역을 전전해야 했던 상황이 닥친 거예요. 2. 은퇴 후 충격의 주요 원인. 1. 무리한 투자와 낮아진 수익률. 김 지점장님이 퇴직 후 돈을 굴리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전처럼 안정적인 월급이 없으니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금융권에 근무했고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투자를 시작해보니 시장 상황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확 바뀌고 금리도 이상하게 움직이고 자산 시장이 출렁이면서 예측이 쉽지 않았죠. 게다가 나름 전문가였다는 자부심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고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악순환이 이어진 거죠. 정작 본인은 나는 은행 지점장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투자에 대해 잘 알아라고 생각했지만 현직에서 벗어난 뒤엔 시장 정보나 네트워크가 예전만큼 빠르고 정확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퇴직금과 모아둔 자산 중 대부분이 빚더미와 뒤엉키면서 은퇴하자마자 재정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 가족 간의 의견 충돌. 두 번째 요인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을 들 수 있어요. 은행에서 일하며 오랜 시간 바빠서 가족과 많은 대화를 못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집에서 가족들과 마주쳐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소한 문제에서 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김 지점장님도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 이제 집에서 좀 쉬시면서 재정이나 건강관리 신경 쓰세요 라고 조언했지만 정작 본인은 적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회사에서 지점장이라는 역할로 살다 보니 집에선 큰 소리만 치고 제대로 된 소통을 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아빠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왜 날 몰라주느냐고 서운해하고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이제 와서 같이 지내려니 너무 낯설다고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김 지점장님이 투자 실패로 재정 상황마저 크게 악화되니 가족 간의 불만이 극단으로 치달았다고 해요. 결국 잠시 떨어져서 살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 김 지점장님은 이혼까지는 아니어도 별거를 선택했는데 그 이후 머물 곳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결국 캠핑카를 사서 그 안에서 지내기 시작한 거죠. 3.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 거기다 나이를 먹다 보면 건강 문제가 한 번에 훅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하필이면 김 지점장님도 당뇨와 고혈압 증상이 동시에 악화되면서 병원비 지출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사람이 아프면 아무래도 일하기도 힘들고 의욕도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또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지출해야 할 돈이 계속 나오다 보니 전반적인 생활비가 크게 늘었어요. 추가 비용 때문에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
집세나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미 투자 실패로 재정적 타격이 컸는데 병원비까지 겹치니 정말 숨 쉴 틈이 없게 된 거죠. 결국 그는 내가 집세 내면서 살 형편도 안 되고 가족들이랑 어차피 별거 중이니 그냥 캠핑카에서 잠시 생활이라도 해보자라고 선택하게 됩니다. 3. 다른 사례 3가지 마이너스 나만 이런 건 아니었어. 여기서 비슷한 사연을 몇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 은행 지점장까지 했던 사람이 캠핑카에서 살 정도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떡하냐 하고 불안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놀랍게도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다들 사연이 있어요. 정년퇴직 후 귀농을 꿈꿨던 60세 공무원. 이분은 시청 공무원으로 꽤 오랜 시간 일하셨는데 정년퇴직 후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소소하게 살아가길 꿈꿨대요. 퇴직금으로 전원주택까지 샀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 농사가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시장 상황도 맞춰야 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수익이 잘 안 나니 얼마 안 가 생활비가 바닥을 드러냈대요. 결국 전원주택도 팔아야 했고 지금은 작은 캠핑카를 직접 개조해 전국을 돌며 계절 노동을 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더라고요. 이분 말씀이 재미있는 게 내가 시골살이를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했구나. 은퇴 자금을 쓸 때는 냉정해야 하는데 나는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다고 반성하시더라고요. 조기퇴직을 선택한 55세 대기업 과장. 이분은 직장을 일찍 때려치고 하고 싶은 걸 하자라는 심리가 강했어요. 요즘 MZ세대부터 중년층까지 조기 은퇴 FIRE를 꿈꾸는 분들이 많잖아요.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며 상가를 분양받아 월세 수익으로 편하게 살 계획이었는데 공실이 길어지면서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대출 이자 내기는 점점 버거워지고 몇 차례 부동산 규제나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상가 매매도 잘 안 돼서 꼼짝없이 발이 묶였죠. 결국 전세로 살던 집마저 보증금을 까먹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조그만 중고 캠핑카를 사서 여유롭게 사는 것처럼 SNS를 꾸며 올린다고 해요.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집도 처분했지만 겉으론 자유로운 여행자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그분 말로는 에라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한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대학 강의를 그만둔 62세 교수. 이분은 대학에서 몇십 년간 강의하시던 분인데 학교 구조 조정으로 조기 퇴직을 하게 된 경우예요. 퇴직금과 모아둔 저축이 있긴 했지만 자녀 교육비랑 집 대출 상환에 거의 다 써버려서 노후 자금이 충분치 않았어요. 거기다 60세 이후 재취업이 쉽지 않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소일거리 삼아 개인 과외나 자문 일거리라도 해보려 했는데 생각만큼 수요가 많지도 않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길게 하기도 힘들었다고 해요. 결국 은퇴 후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라리 타이니 하우스나 차박을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장기 캠핑카 생활로 방향을 틀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나름 로망이 있었대요. 미국처럼 캠퍼 생활로 전국을 여행하며 글을 쓰고 지내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수입이 거의 없으니 가스비, 주유비, 주차장 이용료 등등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4. 은퇴 준비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 이제 김 지점장님이나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하지?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은퇴 준비는 미리 하면 할수록 좋고 또 내가 원치 않아도 종종 희망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으니 상시 대비가 필수죠. 간단히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재무 설계는 보수적으로. 은퇴 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일단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해요.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하거나 부채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죠. 내 퇴직금과 저축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가족과의 대화는 필수. 은퇴 전부터 가족들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퇴직 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우리 가족의 재정 상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함께 얘기하고 계획해야 해요. 가족 간의 합의와 응원이 있어야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해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건강관리 절대 미루지 말기.
은퇴 시점이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병원비가 갑작스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노후 자금 설계에도 큰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40대부터 이미 건강관리를 생활화하고 보험이나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가능한 지원 제도를 잘 챙겨두는 게 좋아요. 제2의 커리어 혹은 취미 찾기. 아무리 재정적 여유가 있더라도 은퇴 후엔 소속감이나 보람을 찾기 어려워서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미리부터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작은 수익이라도 낼 수 있는 일을 준비해두면 은퇴 후 삶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5. 마무리 마이너스 누구도 남일일 수 없다. 아마 57세 은퇴한 은행 지점장, 결국 캠핑카에서 노숙하게 된 이유라는 문장을 보고 처음에는 설마 은행 지점장도 저렇게 되나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도, 한때 연봉이 높았던 대기업 임원도, 교직에 종사하던 분도 은퇴 후엔 뜻하지 않은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닥쳐보면 경제적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은퇴는 언제든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되도록 일찍 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직업이 무엇이든 나이가 몇 살이든 노후 자금 마련과 가족 친구 관계, 건강관리, 새로운 취미나 경력 준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거나 막 은퇴하신 분이라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전문가, 상담 재무설계, 심리상담 등도 받아보고 믿을 만한 지인과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실수나 실패를 했다고 해서 좌절하는 대신 어떻게든 다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김 지점장님 사례도 한 가지의 극단적인 예시일 뿐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지도 몰라요.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뿐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적당한 자금만 있으면 누구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팽배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13년 동안 힘들게 모은 자산이 단 2개월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에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는 행위라는 표현이 익숙해진 이 시대에 무리한 투자로 인해 빚쟁이가 되어가는 사례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영끌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13년 모은 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하다. 첫 번째 사례는 40대 초반의 직장인 어씨의 이야기입니다. 어씨는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며 13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조금 더 넓은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주변에서는 집값이 오를 일만 남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특히 주위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 어씨도 본격적으로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씨는 대출을 최대한으로 끌어모아 영끌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당시에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고 언론에서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강조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어씨의 자산 가치는 한순간에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13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잃고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부업까지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무리한 대출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경기 침체나 정책 변화에 취약한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 2. 신혼부부의 첫집 악몽으로 변하다. 두 번째 사례는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 B씨와 C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부는 자녀 계획을 세우며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서울 근교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후 자산을 쌓고 집값이 오르면 이를 기반으로 더 좋은 집으로 옮길 계획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값이 급락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구매한 아파트는 지역 개발 계획이 취소되면서 집값이 더 빠르게 떨어졌고 그동안 부담했던 이자와 원금 상환도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B씨와 C씨는 이자조차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며 힘들게 모은 결혼 자금과 신혼의 행복이 한순간에 빚더미 속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는 신혼부부와 같이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자산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꿈꾸다 빚더미에 앉은 C씨. 세 번째 사례는 50대 초반 은퇴를 준비하던 C씨의 이야기입니다. C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상가를 구입하려 했습니다.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해 모은 돈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했죠. 처음 몇 달은 월세 수입이 나름대로 괜찮았고 C씨도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상가 세입자들이 차례차례 가게를 접기 시작했고 빈 상가는 늘어만 갔습니다. C씨는 한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본인의 생활비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기대했던 C씨는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상가를 팔지도 못하고 유지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자산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교훈 투자,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금물.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 투자는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끌을 통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행위는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피해야 한다.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상환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여라. 부동산의 모든 자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만큼 큰 위험도 동반합니다.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패한 부동산 투자의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명심하고 무리한 선택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연끌 부동산 투자 실패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무리한 대출과 낙관적인 기대가 얼마나 큰 재정적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지 말이죠. 그렇다면 이미 실패한 투자로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실패 후에는 좌절하기보다 재정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 투자 실패 이후 어떻게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조언과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1. 손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부동산 투자가 실패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회피하다 보면 더 깊은 재정적 구덩이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첫 사례의 어시처럼 부동산 시장이 급락했을 때 손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시는 처음에 자산이 30% 이상 하락하자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 달랐고 손실은 더욱 커졌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 손실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신속하게 매도하여 더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을 감수한 후에는 현재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분석하고 대출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전문가나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정 상태를 점검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무리한 대출 상환을 조정하는 전략.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리한 대출 상환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영끌로 인해 과도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B씨와 C씨의 사례처럼 대출 이자 부담이 점점 커져 결국 신용에 타격을 입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출 재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 재조정은 일종의 리파이낸싱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대환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매달 갚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대출 재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나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조건을 완화하거나 일정 기간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적인 재정 회복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3. 수입원 다변화를 통한 재정 안정. 부동산 투자 실패 후 다시 일어서는 데는 수입원의 다변화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일한 수입원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C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 경우 대출 상환과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프리랜서 일자리를 찾거나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부업을 시작하면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나 배당주 투자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적인 자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투자 방법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배당주 투자나 안정적인 주식을 선택하면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을 조금씩 회복하고 대출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분산을 통한 리스크 관리. 부동산 투자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자산의 몰빵 투자에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모든 자산을 집중 투자하다가 시장 변동성에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에 있어서는 자산 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 분산이란 부동산 외에도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자산군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자산군에서 수익을 올려 전체적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글로벌 자산 분산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의 경제 성장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재정 회복을 위한 장기적 시각.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실패 이후 재정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조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또 다른 실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실패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며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 지식이나 투자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더 나은 재정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투자 세미나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 관리 능력을 키워나가면 실패를 경험한 후에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부동산 투자 실패는 분명 큰 타격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나은 재정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더 탄탄한 재정 상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 제시한 5가지 전략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